기억의 향기 노순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버스를 내리자 부서지는 햇살이 따갑다. 땀은 몸이 흘리는 눈물일까. 폭염의 햇빛은 순식간에 살갗에서도 눈에서도 슬픔 같은 수분을 만들어낸다. 몇 걸음 옮기면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닦아야 한다. 한때는 더위나 추위, 고통조차도 살아있기에 느끼는 축복이라 믿었다. 인덕이 핀잔을 주곤 했던가. 살아있는 것에 감지덕지해서 쓰레기도 고맙고 흙덩이도 보물로 안다고. 그럼 수나미가 역성을 들었지. 쓰레기도 고맙고 흙덩이도 보물인 세상. 우리가 장차 만들어야 하는 세상 아니냐고. 물기 적고 포근한 수남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올 것만 같다. 연희는 걸음을 빨리 한다. 인덕이가 태평양을 건너와 기다리고 있다. 전화선으로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연희는 나이도 잊고 소리를 질렀다. 이메일도 뜨악하다가 소식이 끊긴 지 한참 된 처지였다. 너는 어때? 건강은 괜찮고? 엊그제 만난 것처럼 목소리가 천연스럽다. 그럼에도 입에 발린 인사가 아니고 마음이 담겨 있음이 심장으로 곧장 들어온다. 울컥하는 감정을 삼키며 연희도 덩달아 어제 만난 사이처럼 덤덤히 대꾸한다. 컴퓨터 안 하면 눈은 견딜만 해. 건강이야 뭘 더 바라겠어? 아마 나는 빌빌하면서도 끝도 없이 살 건가 봐. 지상에 영생하는 인간 1호 뭐 그런 걸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거 아닐까? 인덕이 웃는 소리가 들린다. 어렸을 때도 사내에 가깝게 그렇게 웃었다. 사람 좋은 느낌의 웃음 끝에 공무로 왔다며 공식 일정을 마치면 연락하겠노라고 하였다. 연희는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타이밍이 절묘하다. 용인에 다녀오며 그러지 않아도 인덕이 생각났다. 그립다거나 보고 싶다거나 그런 감정 없이 그냥 삭막하게 떠올랐다. 휴대폰에 찍힌 번호를 보며 그게 정말 인덕에게 연결되는 것일까 믿어지지 않아 번호를 누르다가 멈춘다. 할머니가 그러셨나 엄마였나. 좋은 일에 방정을 떨면 부정을 탄다고. 좋은 일일수록 아끼고 삼가는 법이라고. 그래도 휴대폰에 인덕이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어 다음 날 결국 눌러본다. 처음에는 꺼져 있더니 두 번째는 인덕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연희는 말썽 부리는 눈으로 문자를 보냈다. 눈이 반란을 일으킨 지는 한참 된다. 병꾸러기라는 별명대로 성한 데가 없는 몸 중 눈은 그래도 시력이 보통이어서 안구 기증을 약속했는데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모양이다. 눈앞에 무중력 상태의 물체들이 마구 춤을 추는 증상은 비문증이라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한다. 잦은 각막염과 망막염은 그만하더니 다래끼 같은 게 났다. 가렵지도 않고 열도 안 나는데 조금씩 자란다. 콩알만 해지니까 물체가 두셋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피부과에 가서 2달이 넘도록 이 모양이라고 했더니 안과로 가란다. 안과 개인 병원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대학 병원으로 가보라며 추천서를 내민다. 다래끼 같은 걸로 대학 병원식이나 그러며 미루었는데 보이는 게 거의 모조리 흔들리니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세수할 때면 손가락 끝에 감촉되는
콩알만한 덩어리가 이상하게 굼지는 않으면서 기분 언짢게 단단하고 서늘해 이물감이 느껴진다. 별 수 없이 대학병원에 복잡한 수속을 거쳐 진료를 받았다. 시력 검사를 시작으로 10가지쯤의 검진 끝에 입원까지 하고 조직 검사를 받았다. 좀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악성은 아닌 것 같다더니 안화, 림프종. 수술을 했으나 시신경을 안 다치는 범위에서 제거하려니 종양의 뿌리를 다 드러낼 수 없단다. 그래도 사물이 흔들려 보이는 건 덜하다. 종양의 뿌리는 약물 치료로 해보잔다. 주사와 약물 복용을 하는 동안 보이는 사물이 덜 출렁거리는 대신 암세포와 함께 정상 세포마저 죽는 탓으로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리칼이 한 줌씩 빠지다 민머리가 되고 구역질 때문에 음식이 목을 넘지 못한다. 약을 바꾸고 부작용 약을 첨부하니 견딜만 한데 이번에는 당 수치가 오른다. 콜레스테롤도 위험 수위란다. 종양의 뿌리는 못 없앤 채 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약이 첨가된다. 살아있기에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던 대책 없던 낙천주의가 흔들리려 한다. 아무리 사는 것이 소중해도 결국 고통을 축복이라 할 수는 없는 걸까. 인덕이에게 고통은 축복이기보다 단련인가 보다라고 수정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 아니고 뭐람.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다. 그러나 활자 보는 일이 어려워지는 건 절박하다. 아무리 사는 것만으로 감지덕지라 모든 게 고맙고 그저 숨만 쉴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신비지 싶었는데 연희에게의 숨쉬기는 눈이었을까. 활자를 읽을 수 없는 삶이란 무의미하게 여겨진다. 눈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상당히 곤란하기는 하겠지만 존재의 위기까지는 아닐 것이다. 눈물 흐르는 얼굴에 다시 웃음을 만든다. 몸이 100냥이면 눈은 99냥이라는데 70냥 한 마리와 99마리 양 목숨의 무게가 동일하듯 99냥의 눈과 나머지 한 냥의 삶의 무게도 동일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대체 활자를 멀리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과연 활자를 멀리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도 차도는 미미하다. 악화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최선이란다.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콩알 같은 것은 콩 껍질만 남은 듯 홀쭉해졌을 뿐 없어진 게 아니었다. 치료가 끝나자 한 달도 안 되어 콩껍질엔 알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수술 전 콩알이 서리태만 했다면 치료 후 생긴 건 쥐눈이 약콩만 해진 게 다를 뿐이다. 또 처음처럼 자라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남들은 윗 눈꺼풀에 쥐눈이 콩만한 게 그리 대단한 병덩어리라고는 짐작도 못한다. 뜻밖인 건 암이라는 병이 참 깨끗하고 매력적이라는 사실이다. 암은 외부 침입의 세균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자기 세포가 변이를 일으킨 것일 뿐 남에게서 없는 게 아니다. 철저히 자기 것이어서 전염을 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감염이 되는 일도 없다. 괴로운 건 고통이다. 어쩌다 문자를 읽으려면 무지하게 높은 도수의 안경 위에 확대경을 들이대야 한다. 문자를 보내는 일은 포기 상태였는데 상대가 인덕이고 보니 시도하게 된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다가 눈물이 쏟아지면서 눈알이 쓰리고 아픈 증세도 참을만 하다. 아픔도 살아 있어야만 느낀다. 사람이 간사한 건지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게 맞는지 연희는 인덕의 전화를 받은 후 생기가 생겼다. 눈 때문에 활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삭정이처럼 말랐던 감성에 물기가 돌아온 것이다. 커피 냄새에 몸을 적시며 안으로 들어가자 구석자리에 커다란 몸을 구부리고 새처럼 앉아있던 인덕이 일어선다. 이거 꿈 아니지? 연희야. 둘이 같이 눈이 벌겋게졌다가 입가에 그려지는 웃음으로 물기를 말린다. 늙음하게 두 친구는 새삼스럽게 마주보며 거의 동시에 다시 웃는다. 너 이거 생각나? 성급하다 싶게 인덕이 작은 헝겊을 내민다. 크기는 염랑 반쯤이고 모양은 골무 비슷하게 갸름한 네모의 낡은 비단 주머니를 보자 가슴이 덜컥한다. 아득하게 잊어버리고 산 수십 년 세월을 한순간에 잘라내듯 그 옛날의 명주 향랑이 기억의 수면으로 떠오른다. 노르스름한 명주 천에 작은 꽃을 수놓은 주머니는 옛날에도 어지간히 낡은 것이었다. 꾀재재하게 손때가 묻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올긋불긋한 꽃들이 자수 아닌 얼룩으로 보였다. 연희에게 그 물건은 보물이었다. 감촉이 부드러운 데다 세상에 없는 진귀한 향을 담은 것이라 하였다. 진귀한 향은 한꺼번에 많이 맡으면 일찍 죽는다고 외할머니에게 그걸 물려받은 언니가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이따금 아우들에게 잠깐씩 만지게 하는 선심을 베풀지만 사내 아우들은 관심이 없고 계집애인 연희만이 침을 삼켰다. 무엇보다 짜릿할 만큼 향기로운 냄새를 오래 맡으면 죽는다는 게 정말인지 궁금했다. 사실은 그 향낭의 향기가 짜릿했는지도 기억에 아물아물하다. 퀴퀴 한 듯 하면서도 좋은 보통 때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난 건 사실이지만 진짜로 그리 짜릿했는지는 모르겠다. 그 모든 것이 파괴된 시절에 아득한 일이었다. 그리 곱게 생긴 비단 주머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언니에게 준 보물이라는 사연 때문에 전설적인 물건이 되었을 수도 있다. 5살 이후 연희는 외할머니에게는 가까이 가본 적이 없다. 향낭을 비롯해 빗접이며 골무며 뚜껑을 앞으로 당겨서 세우면 경대가 되는 작은 목함 등을 남기셨는데 향낭만은 언니를 주신 것이었다. 그 아끼던 걸 언니가 아주 가지라고 연희에게 준 것이 심장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오래도록 병상을 지킬 때였다. 향낭이 좋기는 하지만 안 가지는 대신 안 아플 수 있었으면 싶었다. 대체 연희는 왜 그리 많이 아팠을까? 아프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일까? 아프기 위해 세상에 오는 목숨도 있는 걸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도록 마음껏 뛰놀아 보지도 못하도록 성할 때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았다. 엄마는 연희를 데리고 서울은 물론 시골로까지 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다. 그 바람에 향낭은 용하다는 병원이며 시골 한약국이며 묵구리 집이며 연희에게 묻어 돌아다니며 곡절을 겪었다. 나중에는 저주 비슷한 사연까지 덤터기로 얻어야 했다. 언니에게 물려받은 게 아니고 애초부터 연희 것이었으나 작아서 못 신게 된 어릴 적 꽃신과 함께
소문에 오르내리다 사라졌던 것이다. 앙증스럽게 고운 시는 난리 이전의 것이었다. 그게 어떻게 피란짐에 들어갔던지 아마도 연희가 그걸 손에서 놓지 않은 연유겠지만 엄마는 노상 빌어먹을 거라고 타박을 하곤 했다. 신지도 못하는 것을 어쩌다 한짝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엄마는 일수 그 빌어먹을 게 왜 피란짐에는 묻어와서 속을 썩이냐고 역정을 냈던 것이다. 피란지에서 돌아온 후에도 꽃신에 대한 연희의 집착은 정도를 넘어서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손에 쥐어야 했다. 걸핏하면 한 짝을 잃어버려 집안을 시끄럽게 하자 솜씨 좋은 엄마는 두 짝을 실뜨기 끈으로 떠서 이어주었다. 장갑도 목 뒤로 걸치면 양쪽 손 아래로 내려오게 이어주었는데 꽃신 줄은 장갑줄보다는 짧았다. 그런데 지난밤 꿈에 보인 시는 하나로 이은 한 쌍이 아니라 외짝이었다. 꽃신 한 짝이 떠 내려가는 꿈은 인덕을 만나 향랑을 보게 되는 예시였을까. 꿈은 애매하였다. 그게 떨어뜨린 건지 일부러 놓아버린 건지 가릴 수가 없다. 꽃씨는 개울물 따라 찰싹찰싹 물에 잠겼다가 떠올랐다가 장난치듯 떠내려갔고 연희는 물끄러미 구경하였다. 떠내려가는 신을 건질 생각도 하지 않고 물살에 흔들리는 종아리의 휘청거림도 겁내지 않았다. 꿈은 반세기도 더 전에 아득한 옛날, 이를테면 연희에게는 삶이 축복인 시절의 것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더러 유년기의 꿈을 꾸는데 대개는 아득하게 잊고 살던 팔판동 시절이 보이곤 한다. 연희에게 삶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 과장된 기억일지 몰라도 전쟁 전에 유년 시절이 축복의 시기라면 난리 이후에 기나긴 삶은 안 살아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겨우 5살에 끝났지만 난리 이전 세상은 따뜻하고 온갖 신기하고 재미난 일들이 가득하였다. 난리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서울집도 시골 할머니 댁도 온전한 게 없었다. 불 타다만 집과 폭격 맞은 흉물스러운 거리에는 손이 연탄처럼 새까만 거지 아이들과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는 상위 군인들과 동량을 다니는 각설이패의 천지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부서진 세상보다 연희를 겁나게 한 것은 엄마의 변화였다. 난리 전에 엄마는 골을 내는 적이 드물었는데 난리 후에는 거의 맨날 골이 나 있었다. 난리 전에 예쁘고 멋지고 잘 웃던 엄마는 없어지고 노상 화가 나 있는 무서운 엄마가 새로 생긴 듯 하였다. 엄마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고 엄마 아닌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게 된 건 왜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갇혀 계실 때부터이다. 여름 난리에 연인에는 시골 외가로 피란했는데 도락구를 타고 온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를 찾았다. 5살 연희에게 아저씨들은 나쁜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들은 연희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그이들을 그 무섭다는 인민군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다. 어쩌자고 그날 어른들은 단 한 명도 집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외할머니도 배가 남산만한 엄마도 외숙모도 원북 어미와 풍선대까지 뽕을 따라갔다. 뽕밭은 뒤란이었다. 아저씨들이 무서운 인민군인 줄만 알았어도 연희는 뒤란으로 돌아가
뒷문 너머 야산으로 이어진 뽕밭을 향해 엄마를 불렀을 거였다. 하지만 아저씨들은 아버지 같은 양복쟁이들이었고 할아버지를 배로 왔노라 하였다. 할아버지는 다락 천장 대들보 위에 감쪽같이 만들어진 곳에 숨어 계셨고 연희는 할아버지를 불렀다. 여러 번 부르지도 않았건만 할아버지는 다락문을 열고 나오셨으며 그이들은 공손히 인사했다. 연희는 그이들이 군청에서 온 사람들이려니 믿었다. 할아버지는 군청의 어른이어서 외갓집에 가면 언제나 군청 아저씨들이 들락거리곤 하였다. 그이들은 할아버지에게 여쭈어 볼 것이 있으니 잠깐 가시자고 저녁이 되기 전에 모셔다 드림하고 하였다. 5살 때의 일이지만 연희에게 그 기억은 평생 동안 생생하다. 그 기억 혼자만 나이를 먹지 않고 시간을 거부한다. 절대로 빛이 바래지도 희미해지지도 않는다. 그 이전의 기억들은 어렴풋이 대청마루와 봉당과 대돌과 아버지의 용문이 벼루집과 엄마의 바느질 고리와 그 안에 형형색색 수실들이 단편적으로 떠오를 뿐이지만 외갓집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다가 외가리 똥이 떨어져 비켜 앉을 때 도락구 소리가 나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아저씨들을 만난 일은 그리 생생할 수가 없다. 외갓집에는 사변이 나던 여름까지 사당집 앞 고목나무에 외가리가 하얗게 물이 지어 살았다. 어른들은 도락구 소리에 뽕밭에서 돌아왔지만 이미 할아버지는 아저씨들과 도락구를 타신 뒤였다. 할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았다. 엄마는 남산만한 배를 안고 연희를 원복이에게 업혀서 매일 경찰서로 찾아갔다. 아버지도 외삼촌도 공무원이어서 공무원끼리 피란을 가고 안 계셨다. 할아버지도 공무원이었는데 피란 안 가고 숨어 계시다 그리 되신 것이었다. 엄마는 총을 메고 서 있는 군인에게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다. 처음에는 그 어른이 누군 줄 아느냐고 어서 내달라고 아랫사람 나무라듯 꾸짖었다. 군인은 꿈쩍 안 했고 엄마는 차츰 목소리를 낮추었다. 엄마는 청송 심시종가 시몬 정승의 18대 손인 원자 섭자 어른을 어서 석방하라고 마치 시몬 정승이 그 군인의 상관인 듯 말했다. 엄마를 물끄러미 보던 군인은 심씨 원자 섭자 어른이 누군지 여기 계신지 아닌지도 자기는 모른다고 경을 치기 전에 어서 돌아가라고 타이르듯 하였다. 엄마는 들은둥 만둥 어둘 때까지 보초 옆에 서 있었다. 연희는 꼬박꼬박 졸았다. 다리 아프고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졸음은 참을 수 없었다. 군인은 엄마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다. 사흘인가 나흘인가 헛걸음을 한 끝이었다. 연희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오줌이 나왔다. 엄마는 총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다.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어른의 장녀로 시몬 정승의 19대 손이라고 거의 애원하였다. 그런 엄마를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꽝 하고 하늘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연희는 기절했다. 깨어나 보니 외갓집이었다. 엄마가 죽은 것은 아니었다. 인민군이 쏜 것은 공포여서 엄마도 기절을 하고 넋이 나갔지만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산을 했다. 외할아버지는 납북당에 가셨고 다시 겨울 난리로 피란을 떠났다. 그해 겨울 일사후퇴에는 경기도가 아닌 먼 남쪽으로 갔는데 연희와 젖먹이였던 아우가 피란지에서 마마에 걸렸다.
여전히 아버지는 공무원끼리 따로 떠나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다. 마마는 몸이 불같이 뜨겁고 가렵고 아팠다. 긁으면 곰보 된다고 엄마가 손을 헝겊으로 동여매 긁어도 시원하지 않았다. 손을 동여맨 헝겊이 뻘겋게 얼룩지도록 연희는 긁고 울어댔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갓난쟁이 아우는 맥없이 눈을 감은 채 뜨지 않았다. 아버지가 부산 근무지에서 이탈해 돌아오시고 장남인 아우는 피란지 낯선 야산에 묻혔다. 달수도 못 채우고 태어나 피란지에서 간 아우는 엄마를 반쯤 미치게 했다. 연희는 남동생 보았다고 귀염을 받으면 눈물이 난다. 잃어버린 아우 뒤로 남동생이 3명 더 태어나 외할머니 아닌 친할머니가 연희를 끔찍이 귀해하셨다. 피란지에서의 천연두로 살짝 곰보가 된 연희는 수복 후 서울로 돌아올 때도 이 질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어찌된 노릇인지 이 질로 고생을 한 일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연희까지 놓치는 줄 알고 엄마는 마마를 앓을 때보다 더 애가 탔다고 난리 얘기를 할 때면 강조를 해서 연희도 알고 있을 뿐 실제로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든 연희는 그 후로 한시도 빤할 틈 없이 내내 골골거렸다. 엄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들을 잃고 부친 잃고 살짝 곰보가 된 딸녀는 하루가 멀다고 골골거리니 제정신이라면 오히려 이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난리는 엄마에게 가혹했다. 헛개비가 된 엄마에게 시골 할머니 댁 살림까지 떠안겨진 것이다. 백무 백보가 폭격으로 돌아가시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시골 큰 댁에는 3명의 사촌과 연로하신 할머니만 남았다. 엄마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부친은 인민군에게 끌려간 채 소식이 없고 달수 못 채운 갓난쟁이는 피란지에서 잃고 딸내미는 목숨줄이 간당간당하여 넋 빠진 헛개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엄마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소처럼 일만 했다. 난리로 흩어진 아래 것들 중 겨우 돌아온 을새와 싹순내가 시골 할머니 댁을 지켰다. 과장된 기억이 아니고 또렷이 생각나는 것이 67살 무렵에 사무친 외로움이다. 그 무렵 엄마는 깡마른 고슴도치 같아서 누군가 건드리면 무시무시하게 화를 냈다. 병꾸러기가 되어 성할 날 없이 골골거리던 연희는 엄마가 무서웠지만 그래도 엄마만 찾았다. 엄마는 딸년이 아파도 딸년 옆에만 붙어 있을 수가 없었다. 학교에도 못 가고 혼자 방에 누워 있노라면 어쩌다 들어온 엄마는 연희를 끌어안고 울었다. 연희야 이거사. 제발 툭툭 털고 일어나. 외할아버지 끌려가신 건 네 탓이 아니야. 외갓집 식구들이 뭐라건 난리 탓이지 우리 연희 탓이 아니야. 5살 박이가 뭘 안다고 할아버지 납북당에 가신 탓을 할 수 있겠어. 절대로 우리 연희 탓이 아니니까 어서 툭툭 털고 일어나. 착하지? 응? 이상한 일도 있지. 우리 연희 탓이 아니라는 말이 왜 연희 탓이라는 말로 마음에는 씌어져서 점점 깊이 새겨지는 것일까? 엄마가 숨이 끊어질 듯 소리 죽여 울면서 말하는 것이 왜 거꾸로 알아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더 자주 도락구 꿈 아니면 외할아버지 꿈을 꾸다가 가위에 눌리곤 했다. 어렸지만 진작부터 알고 있기는 했다. 할아버지를 다락에서 나오시게 한 것이 다른 누가 아닌 자기이고
다른 누가 아닌 자기가 할아버지를 납북 당하시게 했다는 것을.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 1학년을 지내고 2학년이 되면서 그 생각은 점점 커져서 연희를 짓눌렀다. 동무들처럼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드리고 싶어도 할아버지를 끌려가게 한 아이가 봉숭아 물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이고 엄마에게 하기가 어려워서 언제나 엄마 언저리를 맴돌면서 눈치를 살폈다. 학교에서 무용에 뽑혀도 날이 저물도록 무용복 필요하다는 말을 못하고 쭈뼛거렸다. 밤이 되어 겨우 우물거리며 그것도 엄마가 아닌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엄마에게 얘기했는데 엄마는 눈을 흘기며 역정을 냈다. 대회에 나가기는 다 글렀구나. 눈물 머금고 체념할 즈음 엄마는 부시럭부시럭 농짝 문을 열어놓고 옷감을 있는 대로 꺼내 펼쳐놓은 채 밤새워 선녀 날개옷 같은 무용복을 지어주곤 했다. 아파서 학교에 가다 말다 하는 연희에게 무용은 살길이었다. 아픈 것도 외할아버지 생각도 있게 해주는 묘약이었다. 무용에 뽑히는 건 학예회도 있지만 대회에 나가기 위한 것도 많았는데 연희는 무용 대회에 나가면 대개는 상을 받았다. 그 시절 귀물이던 축음기를 상품으로 받아 학교에서 운동회 때마다 틀기도 했다. 하지만 아픈 걸 참고 연습하다 쓰러지면 오래도록 병원에서 지내야 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설을 맞는 건 슬프기보다는 색다른 일이었다. 엄마가 싸주는 약과며 다식이며 떡을 아버지가 가져오기도 하고 언니가 가져오기도 하고 아버지와 언니가 함께 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니어도 난리 이후의 설은 시시했다. 까치 설빔이나 꽃신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차 타고 찾아갈 시골 할머니 댁이 없어져서였을 것이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건 연희를 업어주던 큰아버지와 큰엄마가 폭격으로 돌아가신 때문이었다. 할머니와 3명의 사촌이 엄마만 기다리며 지내다가 결국 모두 팔판동 집으로 옮겨왔다. 난리는 세상을 망가뜨리며 뒤집어 놓았던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부수어 없앤 듯 하였다. 어떻든 신발을 잃은 게 아니라 일부러 떠내려 보낸 건지도 모른다고 짐작되는 되는 까닭이 있다. 연희의 독특한 버릇 때문이다. 연희는 잠자리나 매미나 나비 같은 곤충, 심지어는 새까지도 잡는 데는 거의 도사 수준이다. 앉은 곳이 손이 닿을 만한 위치라면 마음먹기에 따라 거의 잡아낸다. 어렸을 적에 곤충이나 새끼새를 잡아 잠자리 꽁지나 새의 발목에 실을 묶기도 하고 곤충 채집 숙제는 일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산 것들을 잡으면 거의 괴롭히다가 죽이고 만다. 아무리 나비나 매미를 좋아하고 아껴도 결국 종말은 죽음인 것이다. 여치나 물고기는 얼마간 기를 수 있지만 어느 경우건 심지어 강아지조차도 죽음을 보아야 한다. 산 목숨이 죽어 땅으로 돌아가는 건 인간을 포함한 목숨 가진 존재의 근원 조건이므로 가까이 하면서 죽음을 겪지 않기는 완전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연희는 곤충이나 새끼 새를 잡았다가 금세 놓아주는 일에 은밀한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아주 안 잡으면 더 좋을지 모르지만 곤충이건 새건 가까이 보고 만져보는 것은 무엇에도 비길 수 없고 아무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막힌 재미이므로
아주 안 잡는 일은 늙음아까지 안 된다. 이 즈음에도 연희는 매미가 우는 나무 밑을 지나치지 못할 때가 덜어 있다. 나무 밑에 서서 곰곰이 나무 줄기를 더듬어 어디서 우는지 찾는다. 꽁무니를 달싹거리며 울어대는 모습이 그리 신통할 수가 없다. 손에 닿는 곳이면 한번 쓰다듬어주는 심정으로 살며시 잡아서 잠깐 회포를 풀고 놓아준다. 매미 날개를 만져보고 잠자리에 구슬 같은 눈을 만져보고 방앗개비나 여치나 가까이 보며 말 몇 마디 건네고 냄새도 맡아보고 가만히 놓아주는 일은 혼자만의 보물 세계에 다녀온 듯 은밀한 충족감을 준다. 연희가 무엇인가를 떨어뜨리기보다 살며시 놓아주는 이를테면 가만히 손가락에 힘을 빼면서 입속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가 속삭이는 버릇은 이상한 게 아니었다. 필경 신발도 놓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목숨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그머니 손가락에 힘을 빼며 물에 놓아주려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닌가 스스로 캥기는 것이다. 아무리 기억 속을 걸터 드머봤자 현실도 아닌 꿈속에서 신발을 잃었는지 일부러 버렸는지 가려질 일은 아니다. 그저 늙음하게 무슨 청승으로 유년기의 신발 꿈을 그것도 개울물에 떠내려가는 꿈을 꾸었을까. 옛 친구 인덕이를 만나기로 해서 오매를 한 것일까. 그러며 나왔는데 인사도 오가기 전 느닷없이 명주 향랑을 만난 것이다. 이게 어떻게 남아서 너한테 가 있었어? 꾀재재한 헝겊 주머니를 손에 들고 바라보던 연희의 아득한 시선이 인덕에게로 간다. 7배만이다. 목소리도 표정도 눈빛도 그대로다. 눈꺼풀이 처지고 살결의 탄력이 빠져나간 것은 그대로가 아니지만 그대로라고 말하며 믿기로 한다. 향낭을 이리저리 만지는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감촉은 여전하다. 7해 전 만났을 때는 20여 년 만에 해우였는데 향낭 얘기는 없었다. 연희는 향낭을 코로 가져가다가 멈칫한다. 대체 몇십 년이 흘렀나. 수십 년의 아득한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명주 주머니는 아직 향을 저장하고 있을까? 냄새의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 한순간에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며 기억들이 떠오른다. 그런데 냄새가 남아있다. 기억의 냄새일까? 옛날에 그 기막히게 향긋한 냄새는 아니지만 향긋한 냄새에 시간이 쌓여서 앙금이 된 듯한 약간 퀴퀴한 듯 하면서도 향긋했던 자욱이 맡아지는 냄새에 비슷한 것이 남아있다. 아마도 그 냄새는 기억의 냄새이리라. 기억도 때에 따라서는 봄물처럼 떠오를 수 있음이 놀랍다. 캄캄한 밤에 불이 켜지면 모든 사물이 한꺼번에 윤곽을 드러내듯 까마득히 잊고 산 요년의 일들이 어둠에 묻혀 있다가 등불처럼 등장한 인덕이와 향랑으로 인해 그 시절을 통째로 살아나게 한다. 연희는 갑자기 만난 아득한 시절의 기억에 어쩔 줄 모르겠는 심정이다. 사물이나 장소가 시간의 저장고라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절감하지만 이럴 수도 있구나. 연희는 헝겊 주머니를 탁자에 놓는다. 커피 마셔야지. 내가 가져올게. 인덕의 말에 연희도 같이 몸을 일으킨다. 커피를 주문하는 줄에는 배꼽을 내놓은
20살 또래의 여자와 귀고리를 달랑거리는 꽁지머리 남자가 어깨를 곁고 흐느적거리며 서 있다. 인덕이 서울 사람이고 연희가 손님인 것처럼 인덕이 지갑을 챙겨들고 젊은이들 뒤에 붙어 서고 연희는 따른다. 어렸을 때도 그랬다. 대개 인덕이가 앞장이었다. 연희가 탁자의 헝겊 주머니에 눈을 보내며 말을 잇는다. 저게 없어진 게 아니고 널 주었나? 없어진 줄 알았어. 근데 어쩌면 여태 지니고 있니? 조금은 안 낡고 오히려 깨끗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손때가 타서 꾀제제 하면서도 좀 더럽지 않았어? 연희의 감회에 인덕이 입술을 자근자근 깨물다 진지한 목소리를 낸다. 깨끗해진 건 사실이지. 드라이를 했거든. 향이 사라질까봐 망설였는데 이상하게 향이 어느 한계가 있는 것 같았어. 아주 없어졌나 하면 나고 별로 희미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든 명주는 실크니까 드라이해도 되겠더라고. 속에 들었던 건 뭔지 모르겠는데 한지에 얼룩만 남았고 주머니를 드라이해서 그대로 넣었어. 근데 연희야, 그거 네가 나 준 거 아니고 말이지. 옛날에 내가 훔친 거다. 뭘로 아시겠어요? 인덕의 말에 연희가 대꾸할 겨를 없이 판매대 아가씨가 재촉한다. 뒤에는 어느새 젊은이들 4~5명이 늘어나 있다. 아메리카노 진하게 큰 것으로 주문하며 지갑의 달러 사이에서 만원권을 찾는 인덕을 옆으로 밀어내고 연희가 카드를 건넨다. 머그잔이 낫지? 여긴 공항이 아니니까. 머핀도 2개 줘요. 주문을 끝내고 커피가 나오는 쪽으로 비켜서자 인덕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민 가기 전에는 노상 지하철 공사였는데 저건 또 무슨 공사지? 전면이 유리인 창으로 세종로 내거리에 조성 중인 시민광장 공사 광경이 내다 보인다. 쟁반에 담겨 나온 머핀을 인덕에게 주고 투박하고 큼직한 커피 2잔은 제가 들고 연희는 인덕을 돌려 세우며 7회의 전을 입에 올린다. LA 공항에서 그때도 우리 이 커피 하나씩 들고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얘기만 했는데 생각나? 인덕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퍼진다. 그때는 플라스틱 잔이었지? 치매 걸려도 안 잊을 거야. 2001년 봄 LA에서 우리가 20여 년 만에 그것도 우연히 만났지. 열심히 산 상을 이렇게 받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벌써 7년이다. 이 세월을 어쩌면 좋니? 연희가 웃으며 맞장구를 친다. 그러게 세월이라는 거 별것 아닌데 결국 그게 삶이다. 고로 삶은 별것 아닌 거야. 마주 앉아 커피잔을 들며 인덕이 코를 찡긋하고 웃는다. 어렸을 때부터 멋쩍거나 무안하면 코를 찡긋하면서 웃는 게 인덕의 버릇이다. 오랜만에 보는 인덕의 사소한 버릇에 연희는 가슴이 찡해진다. 그리움이 뭘까? 별것 아닌 사소한 일상사를 같이 하고픈 것일까? 가깝지 않은 사람은 알턱이 없는 코를 찡긋하는 따위의 버릇에 안심하며 웃는 그런 시간에 결핍이겠지. 연희는 순간 훔친 거다라는 말이 생각나서 정색을 한다. 아까 훔쳤다고 했어? 커피 받느라 잘 못 들었는데 그걸 내가 준 게 아니고 네가 말없이 가져갔다는 소리야?
어쩌면 향낭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건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그 물건이 손을 탄 건 아닐까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어렸을 적 특히 연희가 아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병원 순례를 하다 못해 삼청 공원이 떠나가게 굿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시절 무람 없이 집에 드나든 친구는 인덕이와 수남이었다. 아, 수남이 신부가 되어 연희를 놀래키더니 속절없이 떠나버린 소꿉 친구. 신부님이라는 호칭이 끝끝내 어색하기만 했던 친구. 생각만 해도 마음으로 눈물이 고이고 가슴속에 통증이 이는 사람. 그 수남이는 남자여서인지 향낭이나 꽃신에 관심이 없었고 혹시 인덕이가 그러다가 소스라쳐 엄마 말씀을 떠올렸었다. 엄마는 뭐든 잃어버리면 잃은 사람의 죄가 더 큰 법이라고 사람을 의심하면 못 쓴다고 타일렀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물건은 몰라도 아끼는 물건은 허술하게 두어 남이 탐을 내거나 손을 뻗게 만들지 말라는 거였다. 훔친 걸 자백하는 건 사과하자는 뜻이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참 많이 살지 않았니? 우리 나이가 너는 실감나? 나는 너 30살도 못 살 줄 알았거든. 인덕은 워낙 말이 빠른 편인데 살아온 연륜이 무거운지 유난히 느릿느릿 한마디씩 잊고 있다. 연희가 끼어든다. 내가 좀 골골 거렸어야지. 어른 돼서도 몇 번이나 죽을 뻔 하다가 고비 넘겨서 퇴원해 오면 내가 나한테 속은 기분이 들었어. 언젠가는 정말 때가 됐구나 싶어서 옷이랑을 다 정리하고 병원 들어갔는데 또 살아나온 거야. 근데 집에 오니 속옷 한 장이 없더라고. 병원 들어갈 때 끝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다 버린 거야. 근데 기분이 고약했어. 마치 누가 나 죽기를 고대해서 일부러 내 물건을 다 버린 것처럼. 다른 누가 아닌 내 손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렇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 그때 양말, 팬티에 손수건, 모든 생활용품 일습을 세상에 처음 온 아기처럼 하나씩 장만하는 기묘하게 고약한 기분을 맛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 절감했지. 입으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나불거렸는데 존중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던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따르는 척했달까. 살아있는 것에 감지덕지 하는 것도 생명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 진실로 사는 게 고마운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아니라 입에 발린 아첨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 병꾸러기로 태어난 것에 대한 원한을 감사하는 척 위장하며 산 거였는지도 모르겠어. 뭐야, 이 연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살라고 만들어진 생명은 우러나는 감사든 아첨이든 감지덕지 하는 태도만으로 괜찮은 거 아니야? 너 알지? 내가 얼마나 극단적인 니힐리즘이었는지. 왜 하필 우리 사춘기 때 짜라투스트라의 키에르 케고르의 실존주의가 그리 유행이었나 몰라. 니체 탓은 아니었어. 누구 탓도 아니지. 틈만 있으면 그만 살 궁리로 퀴니네 세코날에 잔뜩 모아 삼키고는 응급실 실려가고 위장 버리고 바다로 들어가는 건 실패가 없겠다 싶었는데 난데없는 구조원이 나타나 살려내고 인명재천이 아니고서는 세상사가 설명이 안 돼. 나 죽고 싶어서 환장했던 병 미국 가서도
진행형이었어. 정말 병이지.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 생각뿐이었어. 떠날 때 몸에 태기가 있는 줄도 몰랐지. 가서 알았는데 남의 일 같더라. 몸에 생명이 깃들었다는 자체는 경이이고 내 존재의 이유가 엄마가 되는 건가 싶기는 했어.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멀쩡한 생각도 들고. 근데도 아집이지. 아니 병이야. 병이니까 설명은 필요 없어. 안 살고 싶은 유혹과 싸웠던 거 지금도 기억해.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병원으로 갔지. 내가 이런 상태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면에서 미국은 좋은 나라야. 정신과 의사 상담 받으면서 태아를 최대한으로 배려하는 생활을 했는데 한 구석에서는 생명이 뭐가 대단하다는 거냐. 우주 순환에 따라 세포가 분열하고 진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생명이란 저 살기 위해서 다른 무수한 생명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이다. 사람 먹고 사는 음식 중에 생명 아닌 게 있나 봐라. 생명은 생명을 먹으며 생명을 지속시킨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머리 나쁜 죄지. 머리 나빠서 남들 중학생 때 깨닫는 진리를 나는 30도 넘어서 그것도 뱃속에 아이를 키우면서야 깨달은 거야. 그리고 이거 훔친 거 공범이 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지. 너 왜 초가지붕 이는 지프로 이따만한 집 한 채 만들어서 너를 그 속에 집어넣고 불 지르는 굿 했잖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공수받고 그런 거. 우리는 진짜로 그때 너 타 죽는 줄 알았거든. 너 어떻게 하면 수나미하고 나하고 그 무당 고무줄 새총으로 쏴버리자고 했었다? 웃어야지. 지금은 우습지만 그때는 심각했어. 꼬맹이들이. 넌 너무 아파서 생각 안 나겠지만 야, 수나미하고 나는 진짜 놀랐거든. 그런 굿 구경도 처했고. 근데 무당이 너네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기절해서 축 늘어진 내 허리에서 보자기로 동여맨 향낭하고 꽃신을 꺼내면서 너한테 붙었던 애군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네 몸에서 불러내서 불에 태우고 남은 혼은 네가 살붙이같이 지녔던 향낭하고 꽃신으로 옮아 갔다고. 너는 이제 완전히 깨끗해져서 누구보다 무병장수할 거라고. 인덕은 반세기쯤 전의 시간이 방금 눈앞에 펼쳐지고 그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 얼굴이 상기되어 생생하게 털어놓는다. 땀이 배어나는 탓인지 까칠했던 얼굴이 한결 싱그러워 보인다. 풍부한 감정 변화가 세밀하게 드러나는 표정에서 순간적으로 어릴 적 모습이 지나가기도 하고 젊고 예쁘던 시절의 열정적인 표정이 그대로 살아나기도 한다. 근데 그걸 왜 훔쳤는데? 불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백날 동안 두었다 태우거나 누가 가져가면 그 사람한테 애군이 간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줘서 나만 모르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것 같았던 생각은 나. 연희도 인덕을 따라 반세기도 더 전의 옛날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하다. 의식도 못했던 얘기들이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 자세한 거야 나도 모르지. 나는 일찍 딴 동네로 이사 갔잖아. 수나미가 좀 들었나 봐. 그의 누나하고 너네 당고모하고
한반이었다나? 아무튼 우리는 그걸 태우기 전에 누가 훔쳐가야 효험이 확실하다고 믿었어. 그게 남한테 가면 그 사람 운수 소관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고, 수남이하고 둘이 무슨 독립운동하는 투사처럼 그걸 훔쳐서 친구를 구하자. 그러면 연희는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살 거다. 그러다가 내가 연희 대신 우리가 아프면 어쩌냐. 그랬더니 수남이가 아주 의젓하게 야, 대신 좀 아프면 어떠냐? 난 얼마든지 대신 아파줄 수 있다 하는 거야. 참 이상하지? 그게 왜 그렇게 셈이 나니? 내가 심술이 잔뜩 나서 그럼 대신 죽어줄 수도 있겠다 했더니 우물거려. 그래서 대신 죽는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면 진짜로 죽는다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대답해봐. 겁을 줬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래도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나 감동 먹었잖아. 수남이가 연희 위에서 다시는 질투 못하겠구나 알아버린 거야. 꼬맹이들의 눈물 나는 우정 아니냐? 아마 수남인 진심이었을 거다. 나는 아니었어. 네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생각을 했지. 난 사실 좀 아프고 싶었거든. 오죽해야 명 짧은 걸 소원하는 병에 걸렸겠어. 지금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그렇다고 내가 남달리 고생을 했다거나 불행한 건 아니야. 이민 사회에서는 나 정도면 성공했다고 봐주기도 해. 예술가 원하다가 연구자가 되기는 했지만 한 분야를 개척한 보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만 살고 싶어하는 내 병은 실패자의 절망하고는 달라. 어떻든 철모르던 어린 시절 몸 약한 친구를 위해서 수남이하고 같이 거사를 한 건 대단한 일이었어. 사실 수남이가 훨씬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꽃씨는 수남이가 가졌어. 나중에 그 한 짝을 내 딸에게 줬고 너 몰랐지? 연희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다. 멍하다. 겨우 한다는 말이 인덕을 따라 아득한 시간의 늪속으로 빠져드는 중얼거림이다. 꽃신을 수남이가 사내가 그걸 뭐 하려고? 주책 없이 왜 눈물이 나는 걸까? 인덕이와 수남이 그 소꿉 친구들이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고 대신 죽는 일까지 생각했다니 꼬맹이들이 수명을 깎아 나누고 질병의 고통도 나누고 싶어 했다는 얘기를 철부지 시절의 장난으로만 여길 수 있을까? 어린 시절의 예산일 일일 수 있을까? 아,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가슴 저 아랫속에서 뻐근한 통증이 인다. 그런데 수남이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이 없었을까? 아니, 간 질환에 시달리다 수남이가 일찍 세상을 뜬 건 정말로 그 일과는 무관한 것일까? 대체 수남이는 왜 당치도 않은 계집의 꽃신을 가져갔을까? 어렴풋한 기억 속에 흐릿한 불이 하나둘 켜진다. 할머니가 데려온 용주골 무당은 몇 날 며칠 걸리는 큰 굿을 벌였다. 걸핏하면 풀썩풀썩 쓰러져 꿈과 생시를 분간하지 못하던 연희는 지프로 만든 엄청 큰 고깔 같은 것을 쓰고 삼천공원 입구의 우물가에 앉혀져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몸 전부를 가리는 집채 같은 고가를 쓰고 있어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딸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엄마나 할머니나 무당이나 구경꾼들은 볼 수 없었지만 온 동네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일은 창피해서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말았으면 싶었다. 굿은 아주 길었고 몇 날 며칠 동안 소란스러웠지만 연희의 기억에 상처처럼 남은 것은 불에 타 죽는 게 아닌가 공포에 떨던 죽음 같은 두려움이었다. 연기가 매캐하게 눈, 코를 틀어막으며 숨을 쉴 수 없게 호흡을 막았고 뜨거운 불기운이 정수리로부터 쏟아지고 있었으며 어린 연희는 극도의 공포 속에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그렇게 무섭고 겁이 날 수 없었다. 병을 낫게 하는 굿을 한다더니 불에 타 죽는가 보다 싶어 덜덜 떨리게 무서웠다. 그때 연희의 몸에 향낭하고 꽃신 한 켤레가 보자기에 쌓여 허리춤 맨살에 둘러져 있는 줄은 스스로도 몰랐다. 참을 수 없이 뜨거운 불기운도 공포의 극점이었지만 연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침도 온몸을 뒤틀리게 했다. 집 곳간의 불이 머리칼과 옷에 옮겨 붙기 전에 무당은 불덩어리가 된 고가를 벗겨 던졌고 연희는 머리칼과 눈썹을 그슬린 채 기절하고 말았다. 굿의 효험을 알 수는 없었다. 죽고 말 목숨을 건져준 것인지는 몰라도 연희 생각에는 하나마나였다. 아마도 한겨우내 병원에 갇혀 지낸 게 그의 였거나 다음 해일 것이다. 어떻든 굿이 끝나고는 너무 무서웠던 때문인지 열에 들떠 앓으면서 며칠을 내리 오줌을 쌌다. 워낙 아파서였을까 꾀가 말개서 하얀 솜 요를 깔고 자는 게 주저되었을 뿐 부끄럽다는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할머니와 엄마의 옥신각신이 기억에 남아있다. 엄마는 두꺼운 솜 요를 호청은 뜯어 빨고 속은 매일 햇볕에 말리면서 명민한 아이를 오줌 싸개로 만든 용주골 만신이 정말 용한 거냐고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우물우물 묻고 할머니는 신명 내듯 만신 편을 들었다. 용하다 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게 용주골 만신이란다. 두고 봐라. 오줌으로 도끼 다 내보내고 나면 우리 연이 깨끗이 털고 벌떡 일어날 테니까. 그게 사내 아우를 넷이나 본 우리 집 복덩인데 액땜 하느라고 그러는 거다. 마치 오줌 싸는 것이 낫는 증표인 듯 엄마를 윽박질렀다. 3학년인지 4학년 무렵이었으니 오줌 싸개로 사는 게 정말로 죽는 것보다 나을까 고민스러웠다. 어떻든 연희는 굿 이후로 향낭과 꽃씨는 본 적이 없었다. 손이나 주머니에 그게 없으면 허전해서 견딜 수 없던 버릇도 차츰 잊었다. 속으로는 엉뚱하게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놀랐으니까 도락구와 외할아버지의 꿈을 그만 꾸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그건 여전했다. 나중에 향낭과 꽃신이 100일 뒤 불태워졌다는 둥 누군가 훔쳐갔다는 등의 소문을 들었지만 차차 잊었다. 그런 물건이 있었던 것조차 아득히 잊은 지가 수십 년인 것이다. 대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배품을 받는 것이 얼마나 될까. 단 한순간인들 타인의 혹은 세상의 혜택 없이 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평생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가 나무 3,000그루의 탄소 동화작용이 만들어내는 분량만큼이라던가.
다른 생명을 먹음으로써 숨을 잇고 타인의 배품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그럼에도 사람은 타인이 지옥이라고 말한 사르트르에 열광한다. 주책 없이 저절로 고여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인덕을 보니 친구의 얼굴도 온통 젖어 있다. 너는 왜 그래? 나는 어이가 없고 너한테도 그렇지만 수나미 때문에 가슴이 미어져서 그러는데. 연희는 냅킨을 뭉텅이로 뽑아다가 인덕에게 덜어주고 눈물을 닦고 코를 푼다. 인덕이가 이민 가서 고생한다는 말은 신부가 된 수남이 전해주었다. 사제가 된 소꿉 친구를 만난 건 병원에서였다. 환자복 차림인 게 싫어서 수남이 신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도 덜했다. 수남은 차분했으나 그 어린 날처럼 자주 얼굴을 붉혔다. 소식은 듣고 있었어. 여전히 자주 앓고 병약하면서도 직업 갖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산다는 거 알고 있었지. 수남의 쌍꺼풀 진 큰눈에는 애처로움이랄까 따뜻함이랄까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선의가 가득했다. 할 거 다 하면서 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네. 사실은 분수를 몰랐던 건데. 할머니가 맨날 저게 사람 노릇할까 그러셨잖아. 사람 노릇이 남들처럼 취직하고 결혼하고 사는 건 줄 알았어. 후회는 아니고 체력 모자라니까 가족들 애먹이고 주변에 패끼치고 뱁새가 황새 흉내내고 있다는 걸 알아가는 중이야.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고도 가랑이는 안 찢어지겠다고? 그럼 그건 뱁새 아닌 황새라는 결론인걸?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비웃는 것 같았을 텐데 수남이 그러는 건 조금도 언짢지가 않았다. 그들은 유쾌하게 웃었고 수남은 계집애처럼 짙은 속눈썹을 썸벅거리면서 넌 골골거려도 뱁새는 아니라고 하였다. 연희는 소꿉 친구가 사제가 된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지 못했다. 마음속으로는 반갑고 좋은데 신부를 친구로 대해도 되는 건지 캥겼다. 수남은 허물없이 집에 찾아오곤 했는데 연희는 거북했다. 인덕의 얘기를 나눌 때는 어색함을 잊을 수 있었지만 허물없는 감정이 지속되지는 않았다. 인덕이가 버클리 대학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이민사를 연구하는데 대단해. 사실 구약 시대부터 인류 역사는 떠나는 디아스포라, 이민사로 압축되거든. 인덕이는 한민족의 이민사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이민사, 디아스포라에까지 관심이 지대한 모양이야. 연희는 인덕이가 결혼을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다. 옛날에도 자기보다 남을 걱정하더니 결국 사제가 되어 순전히 남에게만 관심을 쏟는구나 싶을 뿐이었다. 아무리 수남이 허물없이 지내고 싶어 해도 연희의 태도가 그러하니 친구 사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인사 발령 보도가 날 때면 이름을 찾아 어디로 가는구나 기억하는 정도였는데 돌연 타계의 소식을 접한 것이었다. 그리도 골골대던 병꾸러기 연희는 살아있는데 그 튼튼하던 수나미가 가다니. 아까운 사제로 애도하는 보도가 이어질수록 마음의 통증은 깊었다.
혼자 가슴을 치다 고작 하는 일이 이따금 연미사를 드리고 용인 유택을 가보는 정도였다. 그조차도 고작 2번인가 다녀온 터였다. 그런데 인덕은 수남의 소식을 아는 걸까? 이제는 태평양쯤 문제가 아닌 인터넷 시대인데 그래도 교우가 아니라면 모를 수도 있는 일이다. 모르면 얘기를 해야 하나 어쩌나. 생각에 빠져있던 연희는 인덕의 목소리에 얼굴을 든다. 배고프다. 밥 먹자. 아참 그래. 우리는 만날 때마다 배가 고프다. 그치? 옛날에도 얘기하느라 걸핏하면 밥 건너뛰었어. 이제는 밥 건너뛸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게 서글픈 건 아니고 너 좋아하는 축복 아니겠니? 연희는 기분이 고조된 인덕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으려 헛웃음을 지으며 커피집을 나선다. 후끈한 공기와 햇살이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땀을 만든다. 뭐 먹을까? 골동반 먹으러 갈까? 그게 뭐냐는 인덕을 택시에 태우고 기사에게 적당히 유턴해서 고궁 박물관으로 가자고 한다. 택시 안은 다른 세상처럼 냉방이 잘 돼 있다. 인덕은 버스 안도 추울 정도더라고 서울이 정말로 달라졌다고 반복한다. 택시는 순식간에 그들을 데려다 주었다. 커피집에서 보낸 두어 시간과 연희와 인덕이 기억으로 더듬은 아득한 옛날의 시간들과 공간 이동의 택시에서의 시간이 연희에게는 같은 현실인 듯 느껴진다. 경복궁 서남 방향의 고궁 박물관 안에 자리한 궁궐 뜰악은 궁중 음식을 대중화한 조용한 곳이었다. 뭐야? 골동반이라는 게 겨우 비빔밥의 궁중 이름이라고? 그건 대장금에서도 못 들은 것 같은데? 속았다는 듯 인덕이 사람 좋은 웃음 속에 날씬하게 키가 큰 남자 종업원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인다. 조용히 드셔. 비행기에서 먹는 비빔밥의 원조니까. 버섯이나 애호박을 얼마나 가늘고 얌전하게 썰어서 섬세하고 순한 양념을 했는지 입에 착착 감겨. 고추장도 생거 아니고 소고기 다져 넣고 볶은 볶음 고추장이야. 아, 너네 집 별미 중 하나가 그거였다. 볶음 고추장. 근데 그거 해보니까 타기만 하고 안 되더라고. 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연희는 인덕의 물음이 하도 진지해서 자기도 모르게 설명한다. 소고기 곱게 다진 걸 양념해서 익을 때까지 먼저 볶다가 고추장은 나중에 넣어서 살짝 볶는 거야. 고추장을 일찍 넣으면 타. 음식은 맛깔스럽고 분위기는 조용하다. 기온도 쾌적할 정도로 조절이 되어 있다. 잔디와 나무와 고궁 담이 내다보이는 전망은 지친 신경을 촉촉하게 달래준다. 원목의 두툼한 의자와 탁자도 편하고 음식도 품이 있고 맛있다며 잘 먹던 인덕이 불쑥 묻는다. 너희 엄마 정정하시지? 팔판동 너네 집 가서 밥도 많이 먹었는데 너네 집 김치 생각 많이 했어. 그런 김치가 없더라고. 보쌈김치, 가지김치는 책에서 찾아서 해봤는데 김장김치에 꼬들꼬들한 오이하고 아작아작한 고추를 섞어 하는 건 아무도 모르고 아무 데서도 자료를 찾을 수 없더라. 지금이야 겨울에도 오이가 지천이지만 그때는 김장김치 속에 오이하고 고추가 들어있는 건 환상이었어.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니?
김장할 때 오이를 섞어 해봐도 물러 터지기만 하고 안 되더라고. 수남의 생각을 속 깊이 접어넣으며 연희는 차근차근 일러준다. 그게 생오이가 아니고 오이지야. 여름에 오이지 담가 먹고 남겨서 김장할 때 통으로 소박이처럼 넣는 거야. 꼭 짜서 물기가 꽤 더 빠지게 채반에 꾸들꾸들 말려야 해. 고추도 풋고추 말고 간장이랑 식초 끓여서 장아찌 담잖아. 그 장아찌 고추를 그것도 물기를 다 빼. 그런 다음에 오이는 통으로 소박이 하듯 십자로 칼집 넣어서 무채 양념 속을 채워. 김장 배추 속 넣은 거 한 켜 넣고 오이지 속 넣은 거 몇 개 받고 다시 배추김치 한 켜 넣고 고추를 여기저기 꾹꾹 박으면 익으면서 맛이 어우러져서 고추며 오이며 김장 김치까지 독특한 맛이 나는 거지. 근데 그게 옛날엔 별미였는데 요즘은 별로야.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시원하기는 해도 옛날 맛은 아니더라고. 지금은 나 오이지도 안 담아. 가지김치만 아주 이따금씩 해. 너네 집 김치 수남이도 그리워했는데 사실 수남이 때문에 내가 고추장도 볶아보고 가지김치도 해봤잖니. 수남이 미대 가고 우리 셋이 만났었지? 그 후 얘기를 내가 못했는데 우리끼리는 자주 봤어. 내 맘에는 수남이, 수남이 맘에는 연희, 연희 맘에는 짱구. 그 모순 때문에 내가 이민을 간 건 아니고 수남이가 월남 갔다 와서 방황 많이 했어. 우유 부단하게 굴더니 신부 되겠다기에 이민 가버렸지. 가서 고생 억수로 할 때 진짜 신부가 돼서 찾아왔더라고. 너 설마 그애 신부 된 거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지? 알아. 연희는 짧게 응답하며 숟가락을 놀리다가 연잎 만두를 더 주문한다. 그랬던가. 인덕이 가슴에 수남이, 수남이 가슴에는 연이라니. 그랬구나. 꼬맹이 시절에 도둑질한 보람이 충분한 건가? 나는 배부른데 새 모이만큼 먹던 연희가 추가 주문을 하고 우리 점심 먹고 수남이한테 갈래? 수남이하고 약속했어. 한국 오면 너 데리고 찾아간다고. 환갑 넘기면 향낭하고 꽃신 훔친 거 자백하자고. 수남이는 미국 오면 댁에 들르고 전화도 덜어 하는데 몇 해째 감감이네. 나이 먹으니까 몇 년이 몇 달 같아지긴 했지만 이제 신부돼서 목이 뻣뻣해진 건지 나 나오라고 일부러 연락 안 하는 건지. 아무튼 이번엔 보고 가려고. 연희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컵을 들어 입을 축인다. 그 맑고 수줍던 수남이가 세상을 달리했다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수남이가 요절한 건 그 꽃신 때문은 아닐까. 설마 아득한 옛날 무당의 저주로 그리 된 건 아닐 테지. 연희는 다시 물컵을 든다. 맨순맹숭한 목소리를 낼 자신이 없다. 이승과 저승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어떻게 그 건장하던 수남이는 가고 그리도 병약하던 연희는 이렇게 나이를 먹는 걸까. 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만한 깊이의 신비를 지닌 것인지. 삶이라는 엄청난 시간은 사람마다 이를테면
60억 가지로 다른 무늬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인덕은 연희보다 먹는 속도가 빨라서 안 먹겠다던 연잎 만두도 어느 결 그릇이 비었다. 연희는 어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인덕이를 연희는 혈육 같은 친구라 여겼는데 이제 보니 맹탕이었다. 아득한 철부지 시절 수명을 나눠주다니 연희라면 생각도 못할 일이다. 그런데 수남이는 인덕의 소식을 전하면서 둘 사이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였다. 왜 그랬을까? 가족이 이민 가도 홀로 남겠다던 인덕이가 돌연 가족을 따라간 건 수남이 때문이었던가? 그렇다면 인덕의 딸은 연희의 눈에 순간적으로 그늘이 스친다. 둘이 공모해서 수명을 나눠주고 둘은 하나가 되었다가 하나는 신학교로 하나는 태평양 건너로 갈라졌다. 그렇다면 수남이가 신학교 가기 전 월남에서 돌아와 방황하던 시절에 그럼 혹시 수남이는 인덕의 딸이 자신의 유전자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는 했을까? 건성으로 고궁 박물관 안을 인덕에게 안내하고 궁중 뜨락을 나서며 연희는 인덕이가 뭐라고 종알거리는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연희는 남산 쪽을 바라본다. 용인이 먼 곳은 아니다. 남산 넘어다. 연희는 인덕을 바라보고 다시 용인 쪽을 바라본다. 어쩌면 인덕을 용인에 데리고 가야 할지 모른다. 분명한 건 오늘은 아니다.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을 심산이다. 왜 이쪽으로 가? 더운데. 아까 온 옥인동 길로 나가야 차를 빨리 잡는다며. 나는 괜찮지만 너는 더위도 유난히 타고 추위도 유난히 타잖아. 더워도 너랑 오랜만에 땅 밟아보고 싶어서. 이 경복궁 흙에 우리 어렸을 때의 시간이 꽤 촘촘히 박혀 있지 않겠어? 흙은 우리 알아보고 반기고 있을 거야. 우리는 수십 년이 삶의 대부분이지만 수백 년, 수천 년 이곳에서 사람을 지켜보는 흙에겐 한순간일지도 모르니까. 나야 좋지. 사실 아까도 나는 세종로부터 걸어오고 싶었거든. 서울 오면 무턱대고 걷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행복이야. 또 땀이란 건 흘리고 나면 속부터 시원해지잖아. 내장을 냉수로 씻어내는 것 같은. 아, 기분 짱이다. 이 서울 흙길, 그 중에서도 경복궁의 흙길, 나무들 정말 눈물나게 좋다. 인덕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좋아라 하고 잔디밭 사이의 맨땅은 순하다. 연희는 땅이 된 친구를 생각하며 밟는다. 연희랑 인덕을 지켜준다던 수남은 땅이 되었다. 무사람의 영혼을 구하겠다고 사제가 되더니 누구보다도 일찍 땅으로 돌아가 흙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문득 할아버지도 땅이 되었으리라는 이제 머지않아 연희도 인덕이도 땅이 되리라는 뜬금없는 상념이 스치듯 지나간다. 냄새도 지나간다. 흙냄새다. 어쩌면 그 여름 난리의 기억 냄새인지도 모른다. 뙤약볕 아래 나무 그늘을 골라 인덕과 함께 땅길을 걷다가 연희는 머리를 든다. 땅이 되어 무사람을 지켜주는 수남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다. 고개를 든 허공 저 끝에 수남의 마음이
푸르게 푸르게 뭉게의 구름 밑으로 펼쳐져 있다.